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도 민주당 상황이 그리 녹록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실패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의 민주당이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이다. 쓴소리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민주당 현안 얘기부터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앞둔 민주당 통합 또 단결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좋은 결정이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얼른 화답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히셨는데,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자꾸 언급하고 계시고 명락 회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사진 한 장 찍는 거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가는 방향이 분열과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단합과 단결의 정치로 우리 정치를 좀 더 전진시키고 또 윤 정부 이후에 민주주의 후퇴, 그다음에 우리 전체 제도의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이 더 후퇴하는 것을 막고 일부 전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차이를 가지고 서로 분열과 갈등하기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단합과 단결해 나가면서 총선 승리에 가자. 이런 큰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대표께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렇고 김부겸 총리님도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역임하셨고 총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우물에서 한 우물에 우물물을 먹고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우물을 어떻게 좀 더 좋은 그 환경으로 만들고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먼 거리에서 쳐다보면 사실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나무를 보고 또 숲을 보지 못하는 형태도 있고 또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제가 보기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따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좀 더 깊게 고민하고 해나가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나는 것보다는 실제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서로 어떻게 민주당의 단결과 승리로 갈 것인가 얘기를 하는 게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하고 또 가까이 계시니까 대표님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께 한번 연락을 좀 드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얘기도 혹시 오가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우리 당 홈페이지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출당이나 이런 형태의 글이 올라와서 그랬었죠.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배제와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당의 대표와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당이 단합과 단결의 정치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바로 조치해서 내렸거든요. 그런 정신이 하나 있고 저는 필요하게 되면 연락드리고 뵙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 의원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창당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럼 그 근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창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당을 현재 하고 있는 정당을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청난 그 결단과 결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무슨 떴다방 정당도 아니고 그리고 1, 2년 전 정당도 아니고 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끌어 나오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통일의 가치를 잘 지켜오면서 여러 과정들을 거쳐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을 깨고서 나간다.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모든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정당의 대표를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라고 하는 지위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판단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탈당 후 신당이라고 하는 그림이 네.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내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라고 자꾸 언급을 하시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리고 뭐 당내 민주주의가 뭐 질식했다 이런 좀 아주 따가운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 정도 말씀하시는 비판 수위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민주주의가 질식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오늘도 네. 중앙위원회에 대한 자유토론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나치즘, 개딸당까지 당대표가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비판하는 의견들을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네. 중앙위원회 당원당규 개정안에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면 자유스럽고 민주주의가 충분히 열려져 있고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 어떤 자유든지 표현이 있다라고 봐요. 네. 단 당 대표나 지도부는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부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 지도부가 당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은 A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B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A가 A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질식되는 것 같다. 아주 잘못됐다. 예.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B의 방식에 대해서는 또 B는 B를 가지고 당을 운영해 나가는 또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거죠. 예. 그 평가는 저는 당원들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께서 이제 탈당하신 이후에 뭐 원칙과 상식도 어떤 선택할지도 주목들 되고 있는데 비명계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다라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또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견제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수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면 저도 민주당에서 2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새천년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하고 열린우당을 만들었던 과정. 대단히 고뇌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되도록이면 새천년 민주당을 유지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하자 했는데 사실은 탈당파들이 탈당해 나가면서 열린우당을 창당하는 과정이었죠. 예. 그러면서 2006년 지방선거 패배, 2007년 대선 패배, 2008년 총선 패배까지 6, 7년을 민주당 정치 역사에서 흑역사였어요. 예. 아주 고난의 시기였거든요. 이런 과정을 또 할 것인가. 두 번째는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민주통합당이 국민의당으로 분열해 나갔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안철수, 김한길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그 과정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통합된 것이 2022년 대선 때 예. 탈당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대통합을 통해서 과거를 우리가 잊고 새롭게 통합의 과정으로 나가자 해서 2022년 대선을 치렀거든요. 네네. 사실 그래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탈당과 분당 통합의 과정이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과연 하는 것이 민주당의 발전과 국민의 발전, 국민민복을 위한 민주당, 평화와 민주주의, 그다음에 좀 더 나은 민생을 챙겨나가는 민주당의 주요한 목적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신중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당원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봐라. 또 고난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한번 짧게 답변만 좀 들어볼게요.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까지 이 세 분이 연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세요? 저는 세 분의 공통점은 총리를 했고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 예. 심각하게 문제점을 가지고 좀 더 변화와 개혁의 길, 통합과 단결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넓게 운동장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네. 장을 좀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는 다 동의하는데 네. 그 이후 탈당과 신당까지 연결되는 지점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도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지금 송 전 대표께서는 반윤연대를 기치로 해서 세력화 하자고 하고 계신데 이준석 전 대표는 송 전 대표하고 연대할 가능성 완전히 차단을 좀 한 상태고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만난다면은 이낙연, 이준석, 이낙연은 만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건 자유의사인데 이낙연 대표도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내일 뭐 수사를 받으러 가니까 예. 수사를 잘 받는 게 최우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 얘기하셔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그 검찰 소환 예정도 있는데 송 전 대표께서 송 전 대표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다른 측근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또 송 전 대표에 대해서 되게 불리한 법정 진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송영길 전 대표가 완전 무결함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걸 좀 입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사실 송 대표가 저 프랑스에 그 수업을 하러 나갔을 때 예. 파리 갔을 때 이 사건이 터져서 빨리 들어와서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화도 드리고 제가 인천공항까지 나가서 만났거든요. 예. 저는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나 내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네. 바로 내일 송영길을 소환해서 조사해서 구속할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지금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환조차 못했어요. 예.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송영길 대표가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내용을 가지고 조사해서 예.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주변을 먼지털이 하듯이 너의 죄가 없느냐 자복하라 이런 방식의 수사는 제가 보기엔 조선시대에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명확히 내놔라. 증거에 기반해서 증거와 증인에 기반해서 수사를 하고 예. 그에 따라서 법적인 조처를 하는 게 맞지 예. 이렇게 8개월 동안 여론 재판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송 대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정치적으로 자기가 당대표 선거를 나갔을 때 일어났던 문제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내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송 대표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검찰이 그에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극복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하고 법률적 책임은 분명히 다른데 정치적 책임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엔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죠. 송 대표의 현재 주장대로 한다면 예. 내가 그 누구에게 뭘 지시해서 한 사안이 아니고 네. 내가 정확히 몰랐던 사안인데 그것까지 나에게 다 책임을 져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법률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적 책임은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뭐 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 가능하겠는가? 또 하나가 이렇게 사당화된 상태에서 가능하겠는가? 이런 비판 들으실 때는 어떤 입장을 내고 싶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예.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하니까 3년 차네요. 네네네. 3년 다 되고 있는데 그게 저는 지금 다 민주당의 지지율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것이 새로운 무엇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시계가 맞는 것과 하루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 사법 리스크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증거와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돈을 1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대장동 대형 대형 그 사건이라고 뇌물 사건이라고 하지만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 증거를 그렇게 유능한 검찰에서 내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사법 리스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검찰이 내거는 정치 탄압에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편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내에서는 저희 방송에도 지난주에 김종민 의원도 나오셨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당우사를 하시라. 지금 재판과 이 총선을 병행해서 지휘를 못할 거다. 당내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선거가 임박해 들어가면서 네. 과연 어떤 게 좋은 방식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고 예. 두 번째는 역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정당 지지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네. 어느 때보다도 정당 지지율이 잘 방어되고 있다라고 네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와 그런 부분에 있지만 충분하게 고려해서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고 네.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그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결론은 두 개네요. 현역 의원의 공천 감점 확대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비중을 조금 줄이고 권리당원을 좀 늘리는 안인데 일단 먼저는 지금 중앙위에서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이기로 결정한 거 가지고 당내 일부 의원들 아까 뭐 경론도 있었다고 하던데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건 완전히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의 결합으로 독재 권력이 된다. 지금 가는 방향이 나치나 태극기 부대와 한국당의 결합과 유사하다. 이렇게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예. 당원들과 민주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폄하적 발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예. 1대 60에서 1대 20으로 줄인 내용은 네. 1대 20일 때는 한마디로 대의원이 15,000명일 때 권리당원이 한 30만 명 정도 됐어요. 네네. 그 비율이 적정한 비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권리당원의 숫자가 120만 명이 된 겁니다. 네. 120만 명이 됐기 때문에 1대 60까지 늘어나게 되면 대의원의 과잉 대표를 해소해서 네.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대표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좀 네. 부분적으로 조정을 한 거고 그래서 당원 개정을 한 거고요. 내년 7월 정도에 정기 전대 때 네. 전당대 준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하위 10%에 대해서 감점 30%를 주는 거는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20에서 30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예. 한마디로 예. 20% 그러니까 하위 20%를 20%로 다 일관되게 적용하던 거를 하위 10%만 30% 감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도 경선의 원칙을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하위 20%를 컷오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은 하위 20%를 경선조차 못합니다. 그냥 컷오프. 예. 그러나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하위 20%에 대해서 20% 감점해서 유지하고 가장 밑에 있던 10%를 30%의 감점을 주기 때문에 예. 저는 적절하게 이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또 여야는 서로 그 박수가 치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그 정도로 단호하게 20%를 컷오프 하는데 민주당은 그냥 그렇게 20%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예.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도 적절하게 반영하는 비율이었다. 그래서 오늘 3분의 2가 넘는 67%의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네. 적절한 판단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짧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요. 예. 저는 대선 때는 뭐 그렇게 강성 지지층이 한 뭐 10,000에서 2만 명 된다고 봐요. 그죠? 예. 그거를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100명도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수도권인 경우를 빼고 예. 지역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퓰리즘이다, 나치즘이다 네.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전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의 민주적인 시스템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당원 개정안 관련해서 아니 이거를 왜 일괄 투표 단일한 건으로 투표를 했느냐. 이게 좀 표결권 침해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도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나눠서 하지. 예. 근데 그런 주장도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안 이안으로 왜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최고위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그 거친 의결 안건이 중앙에 올라와서 아마 수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네. 이후에 만약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면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은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선거제 개편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과거로 돌아가는 방향이든 어떤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볼 생각이라고 최근에 말씀을 하셨고 당내에서는 개파를 불문하고 현행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는 반발도 있고요. 병립형, 연동형 병립형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쟁점이 딱 두 가지로 좁혀졌어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현행대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준연동형을 갈 것인가. 네. 그래도 조금 진전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병립형인가. 예. 딱 두 가지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건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렸듯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네. 위성정당을 막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안 맞다라고 봐요. 네, 네, 네. 그 제도가 잘못된 거죠. 아마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던 선거제가 예. 잘못 설계되고 잘못 적용됐다. 그래서 2020년에 민주당과 국힘이 둘 다 위성정당을 만들고 나중에 통합을 했잖아요. 한번 해봤는데 엄청난 폐해가 났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권역별 비례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는 여야의 게임의 룰이다. 일방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봐요. 네네. 저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제로 가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편해야 된다. 한마디로 민주당 비례를 찍었는데 민주당 비례 후보가 되지 않는 제도가 맞습니까? 국민의 힘을 찍었는데 예. 국민의 힘 비례 후보는 단 한 명도 안 되는 그런 정당 그런 비례제를 만드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는 내각제와 맞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정말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만들고 비례정당이 떴다방 정당이 30개 50개 나와서 국민이 도대체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는 저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을 질문으로 들어볼게요. 청취자 김종무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시네요. 민주당 위성정당 안 만든다면서 왜 말이 바뀌나요? 라고 그렇죠. 물어보십니다. 그 말이에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건 선거제는 예. 여야의 게임의 룰이거든요. 그럼 모든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건 안 맞는 거죠. 게임의 룰과 균형이 붕괴되는 형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유효하지 않아요. 또 하나 질문은 추가로 좀 받아보고요. 여야 선거제 지금 2+2 협의체 구성이 됐고 오늘 회의를 했는데 그냥 뭐 입장차만 확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입장차가 있는데 지금 분구 합구 여기에 좀 이견이 큽니까? 그렇죠. 상당히 크죠. 예.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선거구 조정은 예. 비례 원칙에서 행정구역상의 인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해서 선거제를 통해서 지역 균형을 분명하게 유지하라 이런 큰 두 가지 취지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비례 균형의 원칙도 깨졌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 제도에 녹아나라는 것도 깨진 거죠. 한마디로 서울에 줄이는데 비슷한 인구인 노원과 강남 중에 노원만 3개 선거구를 2개로 줄였어요. 노원을 줄이려면 강남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북만 줄였어요. 예. 그럼 전북을 줄이면 경북도 하나 줄여야죠. 예. 그렇게 해야 비례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거제에 녹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유달리 노원과 부천과 전북만 줄이는 형태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예. 인구 순으로 하게 되면은 노원, 강남, 대구, 달서 그렇게 줄이는 게 맞아요. 예. 순서대로. 그런 다음에 부천이 5번째예요. 그런데 5번째 부천을 달서와 강남보다도 먼저 줄이는 이런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다수결의 횡포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쪽의 책임이라기보다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선거구 획정을 왜 이렇게까지 늦게 만들어서 정치 신인들이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줄게 만들고 또 현역 의원들 유명한 분들 외에는 유권자들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만드느냐. 왜 항상 선거구 획정 가지고 이렇게까지 항상 임박해서 다 돼서 예비 후보 등록식 며칠 남았는데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건
기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저 예. 그건 여야가 같이 반성하고 네. 제도 개선을 하고요. 전 마지막으로 그냥 제안을 한다면 예. 예,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문제는 저는 여야를 초월하는 제3의 기구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그걸 따르는 방식으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익균형과 비례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참여해서 그걸 결정하는데 항상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간다면 그렇게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하나 드리고 끝낼게요. 시간 다 됐는데 환노에 계시니까 오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관련된 대법원 관련된 판결 들으셨겠지만 원청 대표 무죄 확정됐습니다.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 수 없다. 대법원 결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현재 그게 이제 노동조합법 2조 3조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에요. 한마디로 원하청 관계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원청임에도 불구하고 네. 계약 관계와 하청 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원청에게 하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네.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 태안화력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김용균 씨를 일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2명이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1명이 가서 작업을 하면서 엄청난 산재가 일어났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법을 개정해서 네. 그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예방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